심지어 부정투표지로 나타난 것들조차도 선거의 당락에 지장이 없으니까 기각을 시킨다, 이런 엄청난 그 판결을 했습니다. 더욱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의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유령 투표지를 했고 사전 투표에서 그렇게 대단히 누가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을 하나도 밝히지 못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컨대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조작을 했건 아니면 외부의 해킹에서 노출되었건 간에 그 부정 조작의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의 조력자이건 아니면은 주체이건 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상에서 발생한 부정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처음에 누가라는 그 명제는 당연히 확보된 거고요. 바로 그 확보된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게 송파구의 여기 올림픽공원의 핸드볼 경기장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소위 2022년 인천 연수구 을에서의 그 무지막지한 공산주의적 판정, 이것을 극복을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러는 과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투쟁을 해야지. 투쟁을 하려면 이겨야죠. 이기는 목적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자. 공산화가 부정선거에서 시작돼서 지금 이재명이 하는 모든 정책을 보세요. 이게 하나서부터 열 끝까지 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그런 정책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 기업들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이제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 소형 원자로, 그 다음에 조선산업, 그 다음에 무기산업, 이런 것들이 엄청난 호황을 걷고 있어서 경상수지 적자가 우리 GDP의 2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각국을 터뜨려서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마중에 환율은 1490원, 그 다음에 157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를 발생하고 있다면 환율은 1000원 밑으로 가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이재명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하는 모든 정책이 다 소위 반미 친중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시장에서는 안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경제 주체는 누구누구가 있죠. 자, 기업, 가계, 정부,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정부 빼놓고 기업과 가계가 모두 등을 돌린 결과죠. 자, 여러분들 가계는 어떻습니까? 남는 돈을 예를 들어서 저축을 행할 때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넣는 방법,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해외 채권이나 주식을 사는 방법. 근데 웬만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채권이나 주식을 사죠. 그래서 외화 자산을 취득하는 가운데 소위 우리나라 원화를 매각하는 압력이 존재가 하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엄청난 소위 무역 수지의 개선을 하면은 달러벌이가 어마어마하게 되죠. 달러벌이가 어마어마하게 되면 그 달러를 지금 당장 국내로 원화로 바꿀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계속 죽이게 하니까, 노란봉투법이니 이런 거에서 죽여버리니까, 그럴 바에야 해외의 달러로 남아서 해외에서 재투자를 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재투자를 하느라고 기업도 사실 엄청난 그 흑자 상태에서 한국 원화로 바꾸질 않고 있어요. 오로지 정부만 국민연금 들들들들들 볶아서 원화를 사게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됩니다. 주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이건 제 전공이에요. 제가 사실은 석사까지는 경제학을 했고, 그 다음에 박사는 경영학의 재무관리, 재무경제학, Financial Economics라고 하죠. 그걸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압니다. 자,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세계 3대 거대 기금입니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GPFG라는 국부 펀드 같이 세계 포폴리오의 글로벌 포폴리오를 운영할 때는 준칙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남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각자의 소중한 돈입니다.
이런 돈을 할 때 모든 선진국이 다 그렇다시피 연금 기금을 운용할 때는 나라의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어떤 행정 권력이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용의 중립성이 확보돼야 되고 또한 독립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예컨대 네덜란드 GPFG 거기는요 예컨대 세계의 2대 투자 기금인데 자기네 나라 주식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해외 채권, 해외 주식으로 구성됐고 특히 해외 주식이 90% 이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포폴리오 하면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익률과 위험 그 조합에 따라서 수학적으로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지금 올라갔고 한 1.5% 정도밖에 안 되면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기금이라고 한다면은 기금이라 하더라도 세계 포폴리오상 1.5%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홈 바이어스라는 홈 바이어스는 이제 자국 편의라고 해갖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기관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대개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5 내지 10%의 룰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적 명실경히 규모로 봐서 세계적인 펀드라면은 적어도 10% 이상은 우리나라 주식에 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투자 준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준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바꾸질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 국내 채권 비중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한 70% 정도 됐는데 그 일본의 후생연금 기금을 좀 따라 했던 건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개혁을 해서 1990년도서부터 개혁을 해서 점차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높이되 주식 비중 중에서 국내 주식보다는 세계 포폴리오 주식을 넓히자. 그래서 원래대로 2050년대까지는 세계 주식 비중을 50%까지 한데 확대하고 우리나라 아까 주식 비중을 한 10% 선까지 내려나는 게 그게 원래 내부 준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도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야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저평가됐으니까 국민연금 니네 좀 사 그러면 콧방귀도 안 꼈어요. 웃기지 마. 당신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우리 보러 난리야. 이렇게 소위 거기 누구죠? 국민연금의 투자운영부서인 기금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게 사실은 그 정권에서부터 독립적인 운영의 독립성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정권적 차원에서 될 때는 법적인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의 경험을 한다면 우리나라 이재명이가 만약에 압력을 줘서 국민연금에 이처럼 30% 넘게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평생 감옥에 그 한 가지 갖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차근차근 원래 한도가 3, 4%니까 거기서 루트를 잡아도 한 15% 정도 한도에서 점차 샀으면 지금 누이 좋고 매우 좋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사고 국민연금도 사고 평가이익도 나고 지금 얼마든지 룰루랄라 하고 있으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이제 받칠 수도 있고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어떤 그 정화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룸이 가득 차갖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아야 되니까 조금만 하도 그냥 장이 출렁이고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세계의 변동성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만큼 지금 큰 적이 아마 증시 역사상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 실적으로 야 주가 올랐잖아. 주가만 뭐 옛날에 2000포인트에서 지금 얼마야 9000포인트까지 갔는데 뭔 개소리야 라고 얘기할 게 아니죠. 9000포인트까지 오른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무 급하게 올린 게 그 죄라는 얘기죠. 그것도 무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에 있어서 그 올랐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냐. 국민연금은 이제 더 이상 소위 종목 교체를 못해요. 리밸런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 근데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의 투자 한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모건 스탠리에 있어서 어드밴스드 컨트리 그 펀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거 왜 그래요? 이재명이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이 이렇게 엉망을 하니까 저 나라 선진국 펀드로 좀 할 수 없겠다. 아직도 이머징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머징 마켓하고 선진국하고 세계 펀드들이 들어가는 비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10% 이상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아야죠. 그럼 국민연금이 외국인 팔 때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게 얼마다? 300조 원.
옛날에 외국인들이 한 300조 원 팔 때는 우리나라 IMF 때는 50조 갖고도 큰 시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300조 원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갔죠.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다 덤탱이 쓴 게 우리나라 기관 국민연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됐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정말 세계에서 유수한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스럽게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이게 다 지금 일국의 못난 이런 정권을 잡은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은 이제 얘기가 조금 3,000%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듯이 모든 것이 좌빨식으로 변하고 자 여러분들 노란봉투법 하나만 해도 기업이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기업을 지탱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는 기업이 다 하나둘 떠나게 되고 결국은 살아남질 못합니다. 그나마 삼성 이재용이 효자입니다. 그 정이 대단히 투자를 한다는데 갑자기 웬 전라도 얘기하면서 전라도에 아무런 기반 얘네들이 원전을 그렇게 반대했으면서도 원전 반대하고 그랬는데 전라도로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뚝딱 해요. 안 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은 더 이상 설 땅이 없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있는 모든 세금을 다 싹쓸이해서 올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은 아유 죽어도 안 팔아 그러네. 세금 낼게 세금 내는데 절대로 안 팔아. 가격은 사는 사람은 그 급한 사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는 두절되고요. 양도소득세하고 거래세를 같이 올리는 그건 미친 거예요. 내가 한마디만 얘기할게. 그건 전공이니까. 미국에서도 보유세를 받아요. 근데 보유세의 목적은 뭐냐? 사회적 형평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보유세는 캘리포니아주하고 저 뉴욕주가 가장 크게 받는데 왜냐? 거기에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너무 많고 학교,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투자할 곳이 많으니까 거기는 굉장히 보유세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소득세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팔고 넘어갈 땐 그건 보유세가 올라가면 그건 좀 감해주고 쌉니다. 근데 텍사스는 어떻습니까? 텍사스는 보유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마다 그렇게 그 부동산도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주의 형평에 따라서 하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뭐 뚝딱 해갖고 양도소득도 안 깎죠. 보유세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동산 미치겠죠. 이제 더 이상 서울에서 땅 구경은 할 수가 없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나머지 주식을 해라 그래서 미친 듯이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 팔고 논 팔아서 옛날에 주식 사면 다 망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제는 집 팔고 논 파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파이낸싱 있는 대로 다 하고 옛날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신용담보대출로 이제는 뭐예요? 캐피탈 자금까지 불러서 그냥 사. 아우 나 늦었으니까 레버리지 펀드 할래. 그래갖고 레버리지 펀드도 2배, 3배, 3배까지 했으면 다 폭삭이지만 2배 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완전히 국민들 거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개인이 더 이상 살 땅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뭐 70대 이상 분들은 할 수 없이 죽으나 좋으나 사나 뭐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니까 나가질 못하겠지만 이제 개인들도 나갈 궁리를 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마당에 그 투자 심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지금 사실 과거의 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단계인데 좌파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업과 개인을 옥죄어 가고 있어서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자체도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선거에 관련됐느냐? 바로 부정선거로 그러한 정책 위반을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 이런 놈들이 나라를 허물어뜨려 그 목적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과업인 어떻게 우리가 부정선거를 퇴출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 말씀은 여기까지 생략하고 그 제일 처음에 연사가 한양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의 명예교수이신 도경구 교수님인데 여러분들 자신 인하대학교의 허범규 교수님하고 같이 두 분이 아마 통계적인 우리 선거에 대한 연구는 가장 앞서 있을 겁니다. 물론 이분들 말고도 여러분들의 외국 사람도 포함해서 옛날에 이제 월터 미베인 교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박성현 교수도 있었고요. 네, 이런 분들도 다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지적을 해줬고 이건 확률로서는 통계적인 방법이 가장 적확하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법원에서 확정된 증거로 채택을 못했어요. 그럼 뭐 걔네들이 모르고 무식하니까. 예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통계적인 증거 자체를 증거물로 완벽하게 채택은 못하더라도 보조 증거물로서 단 뭐냐 그 분야의 전문 학자 또는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됐을 때 그 보조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유리하게 그쪽의 판결을 그 선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없죠. 이게 법관들이 무식하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입속만 차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도경구 교수님께서 그러한 통계적인 입장에 명확한 부정 가능 이런 것을 진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옆에 제 바로 오른쪽에 계신 신도철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딥스테이트 전공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사실은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시카고 대학도 사실은 딥스테이트의 소굴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것을 이제 극복하느라고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관련된 우리 그 국제 시각에서 본 그 구정선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왼편에 지금 도착하시는 우리 맹주성 교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아주 대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시고요. 그 맹주성 교수님께서는 사실상 2015년도 2020년도 4.15 부정선거 때서부터 열심히 활약을 해주셨는데 그때의 이 정부 여당 그다음에 이 법원 이 사람들의 그 정말 못된 행각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걸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아직 이제 도착은 안 했지만 이하상 변호사가 이제 재판 때문에 봤는데 오늘 뭐 7시 반까지는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하상 변호사가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 법적인 처리 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대법원 할 때 그거 나중에 고소해갖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특검은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국조위 검사 이거 한번 보셔서 하겠지만 윤상현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윤상현이란 이자는 저쪽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자입니다. 그나마 국힘당에서는 지금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참 균형 있는 스탠스를 해줘갖고 굉장히 다행스럽다. 그래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5번씩 외치는 걸 봐서는 확실하게 이분이 이제 일단은 그 길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여당까지 합세해 있는 국조위에서 검사를 이런 재검표를 막 절대 어린 반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난 물론 우리 청년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하지만 좌빨들 그 1년 내내 옛날에 세월호 투쟁하는 거 보셨죠? 물론 뭐 좌빨과 같이 도끼열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는 나라를 구한다는 목적이 있으면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특검이 될 때까지 절대로 증거 보존을 절대로 여기서 해야 되며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고 특검은 그럼 누구를 임명하면 되느냐?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우병우 씨를 임명하면 우병우의 현재 변호사를 임명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병우 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근혜 때 민정수석이었죠. 굉장히 똑똑해요. 철저해요. 그리고 정말 그때 좌빨들은 어떻게 했냐면 뭐 정말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겼다 뭐 이렇게 그냥 막 벌벌 떨었는데 그 사람이 특검을 만약에 나한테 지명을 하면 승낙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가 야당 특검이 통과한데도 우병우를 받아들이겠냐라는 문제는 또 별도죠. 그러면 야당이 2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국민특검을 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이 월공에서 추천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월공에서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투쟁을 해줬던 뭐 황교안 대표라든지 또 오늘 나온 이하상 변호사라든지 뭐 박주현 권오현 변호사 뭐 기타 등등 뭐 쎄고 쎄죠. 근데 사실은 이제 특검은 하나 상징적이고 특검이 어떤 사람이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휘하에 수사대라든지 특검보가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일단 큰 가닥은 잡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놈들이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하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시킬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과학조사단, 이 검증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말이 너저분하게 길어졌네요. 자, 다음 연사로 우리 예,